그날 내 세상이 무너졌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 3층 연립주택 창가에 앉은 나의 그림자만이 서서히 길어지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의심의 파도가 온몸을 뒤흔들었다. 67년의 삶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나 한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기록을 붙잡은 채 진실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좁은 침대와 무심하게 포개진 회색 담요가 내 고독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시선은 향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봄비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줄기들은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슬픔이 터져 나온 것처럼 가느다란 선을 그렸다. 그 모습이 꼭 오래 울다 지친 아이의 눈물 자국 같았다. 빗소리는 방 안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겨울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나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 장성우의 얼굴이었다. 43. 금강에코 건설의 회장. 언론은 그를 젊은 CEO, 재계의 별이라 불렀지만 내게는 여전히 그저 어린 시절 무릎에 상처가 나면 울던 아이였다. 엄마, 이한이, 제발 살려주세요. 그날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눈에서는 절박함이 번졌다. 손자 장이한 8살. 급성 간부전.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안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의 차가움이 아직도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살 만큼 살았지. 내 간이 애 살릴 수 있다면. 뭐 망설일 게 있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병원 수술동으로 들어갔다. 무서웠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는 없었다. 이안이 그 조그만 생명이 숨을 이어갈 수 있다면 나의 고통 따위는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술 후 몇 개월, 지난주 정기검진 날이었다. 담당 의사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고 그의 입에서 툭 떨어진 말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어르신. 절제 정도에 비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 아래서 나는 쉽게 웃어 넘겼다. 나 원래 체질이 좀 좋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무언가 놓친 퍼즐 조각을 찾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기계의 차가운 재리배에 닿았고 화면 속에서 내 장기들이 흑백으로 춤을 추었다. 엑스레이 필름을 들여다보던 의사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의 손가락이 필름 위를 더듬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간 절제 흔적이 거의 안 보입니다. 예? 목소리가 공중에 멈춰섰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의 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이식 기록엔 우엽을 절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복부 구조가 너무 깨끗합니다. 흉터도 얇고 내부 회복 속도도 솔직히 이런 경우 드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이 저절로 배로 향했다. 수술 자국은 분명 있었다. 손가락으로 더듬자 희미한 흉터가 느껴졌다. 하지만 실제로 간을 꺼낸 흔적이 없다면? 그럼 나 간을 안 뺀 건가? 그 순간 지난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수술실 입구에 차가운 금속 손잡이, 반들거리는 복도 바닥에 비친 내 모습. 마취 주사 전 성우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눈빛에 스친 망설임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다. 흐릿했던 기억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홀로 앉았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서랍 속에서 수술복을 꺼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가져온 낡고 희미한 회색 가운.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자 가슴팍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만져졌다. 한옥자 비팔동 금강의 코병원,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의 펜으로 적힌 작은 메모가 실밥 틈에서 삐죽이 나와 있었다. 케이스 교체 회장 지시 오전 7시, B코드 우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운이 손에서 툭 떨어졌다. 방바닥에 내려앉는 천가지 만가지의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회장 지시, 그게 성우야? 내 아들이. 의심은 물밀듯이 다시 떠올랐다. 기억이 흐릿했던 수술 당일 아침, 병실 밖에서 성우가 간호사와 조용히 얘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다. 정리만 깔끔하게 해주세요. 소문 안 나게. 그때는 중요한 회사 일인가 보다 넘겼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내 귓가에 울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병원 번호를 누르자 긴 신호음이 이어졌다. 제가 수술 받던 날 수술실 영상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기록이니까. 혹시 저장돼 있으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해당 수술 케이스는 보안 등급입니다. 금강의 코건설 회장실에서 요청하신 건으로 외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내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내 수술인데도? 네. 내부 방침상 회장님의 가족 요청으로 분류돼서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무표정했고 방 안에는 내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통화가 끝나고 창가로 다가가 허공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배를 천천히 문질렀다. 수술 흉터는 분명히 있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가느다란 선. 하지만 그 아래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그리고 간 이식 수술 후 당연히 느껴야 할 통증도, 뻐근함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나, 간, 안 준 거야? 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눈물이 말없이 흘렀다. 빗방울처럼 볼을 타고 떨어지는 눈물이 턱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밖에선 봄비가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일그러진 형체로 비쳤다. 그리고 그 빗소리는 어머니의 심장보다 먼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다. 무언가 진실이 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는 밤, 나의 기억은 역설적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수술 전날의 풍경을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되감았다. 67세의 내 눈앞에 그날의 장면들이 슬라이드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그때도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실 창문에 맺힌 물방울들이 서로 어우러져 길게 번졌다. 흐린 날씨처럼 사람들의 표정도 전부 어딘가 무거웠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이동 카트의 바퀴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수면 아래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했다. 어머니, 오늘은 푹 주무셔야 해요. 수술 잘 끝날 겁니다. 절 믿으세요. 수술 하루 전
아들 장성우가 병실로 찾아왔다. 43세 그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창가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추었다. 언제부턴가 그의 모습은 늘 그랬다.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침착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가 건넨 보온병 안에는 따뜻한 대추차가 담겨 있었다. 그 달콤한 향기가 병실 안을 감싸고 돌았다. 엄마, 이거 드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의 말투는 자상했지만 눈은 자꾸만 내 시선을 피해 바닥을 향했다. 그때는 그저 수술을 앞둔 아들의 긴장감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숨긴 사람 특유의 불안이 서려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 이마에 맺힌 미세한 땀방울,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뀌는 시선의 방향. 나는 조용히 대추차를 받아 마셨다. 그 미지근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입맛이 없어 두어 모금 만에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깜빡였다. 이한이는요, 묻자 성우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잠들었어요. 수면 유도했어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겨울에 밖에 오래 있다 온 사람처럼. 엄마, 꼭 살아남으셔야 해요. 수술 끝나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셔야 돼요. 부탁이에요. 살아남으셔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웃으셔야 한다. 그때는 그저 아들의 걱정 어린 부탁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말에는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는 손자를 위한 생명의 기적보다 자신이 회사에서 잃을 수도 있는 이미지를 더 걱정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떨림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병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들렸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희고 날씬한 간호사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냉정했다. 그녀는 장성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교수님 쪽 수술팀 민원은 내일 오전 6시 대기 중입니다. 교체 케이스는 최종 확인하셨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조용한 병실에서는 선명하게 들렸다. 장성우는 그녀의 팔에 붙은 환자 식별 태그를 한 번 보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천장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예. 어머니는 예비로 두세요. 네. 진행은 저희가 맞춰서 조용히 할게요. 그때 나는 반쯤 눈이 감긴 상태였다. 마치 들으라는 듯, 들리지 않으라는 듯,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예비라는 단어만큼은 물 위에 떠오른 얼음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어머니는 예비.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듣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미 경고등이 켜졌던 것이다. 수술 전날 밤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었다. 간단한 마취를 위한 처방이 내려졌고 간호사가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지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 수면제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A4 용지처럼 흰 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차가운 표정. 왜인지 그 얼굴이 다른 장소에서 본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사를 놓았다. 차가운 액체가 정맥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커튼을 쳤다. 병실이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갔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수면제 탓에 몸은 깊은 늪에 빠진 듯 꼼짝할 수 없었고 생각은 점점 흐려졌다. 그러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복도 너머의 속삭임이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흘러들어왔다. 정말 이한 군한테 이식하실 건가요? 그쪽 간이 혈액형도 맞고 조건도 좋다니까. 외국 케이스로 밀어. 여기 어르신은 쇼용으로 간단하게 맞추만.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살아있었다. 쇼용 맞추만 외국 케이스로. 단어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하지만 수면제의 효과로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소리는 멀어져 갔다. 눈을 떠보니 수술은 이미 끝나 있었다. 흰색 병실 벽면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다. 아들은 밝게 웃으며 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이한이도 이제 괜찮대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의 웃음과 말을 나는 그대로 믿었다. 몸은 아팠고 기운도 없었지만 내가 간을 주고 애가 살아났구나. 그 생각 하나로 며칠의 고통쯤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나는 손자를 살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수술 기록도, 절제 흔적도, 간호사의 영상도, 그 밤의 속삭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내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그 애가 산 건 내 간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이 가슴에 박힌 칼처럼 아팠다.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배신감이었다. 아들의 그 미소, 그 고마움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가 내 손을 잡았던 그 순간도 온통 연극이었다는 사실. 그날 밤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마루 바닥은 차가웠고 가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다리 밑에 손을 넣어 오래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책장을 넘기자 희미한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고 꾹꾹 눌러가며 적었다. 내가 죽기 전 진실을 꼭 알아야겠어. 그게 거짓이었다면. 성우야, 그건 너도 날 죽인 거야.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노트 위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잉크와 섞여 번졌다. 마치 봄비에 젖은 창문처럼 글씨가 흘러내렸다. 방 안에는 내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진실의 무게가 이제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밤의 시간은 점점 더 깊어갔지만 내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동안 나는 바닥에 작은 손거울을 내려놓은 채 스웨터 자락을 천천히 걷어 올렸다. 67세의 피부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허리에 남은 수술 자국. 아니, 남지 않은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날 배가 찢어질 듯 아팠어. 숨도 못 쉬었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살았는데 내 손가락이 떨렸다. 방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처가 없다. 그토록 생생했던 통증도 없다. 수술 후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후유증이 이젠 마치 거짓말처럼 증발해 있었다. 손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눈 밑에 드리운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내가 맞는데 내 기억과 현실이 맞지 않았다. 정말 그 고통은 내 상상이었을까? 창문에 맺힌 습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서랍 속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다. 낡은 종이 폴더 안에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기간 동안의 메모, 복약 일지, 초음파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보았다. 모두 눈에 익던 기록들인데 그날부터 달랐다. 수술 당일 복부 절제량이 n분의 A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날 수술실의 마취 기록조차 애매했다. 마취 시간 7시 15분에서 7시 42분 단 27분 말이 돼? 간을 떼는데 그 시간이면 그냥 안 한 거잖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온몸이 차가워졌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깊이 기대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다.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이한이가 눈을 떴던 병실이 떠올랐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작은 모습.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그 오후. 그 아이가 자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그 말. 할머니가 날 살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꼭 착하게 살 거예요. 당시에는 그 마디가 내 심장을 따뜻하게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시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내 눈에서 흘러내렸던 행복의 눈물이 이제는 쓴 배신감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애를 살리지 않았어. 그럼 내가 믿었던 건 전부 뭐였을까?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이 더욱 무거워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각 순간을 새기듯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목재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안에 넣어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은색 표면에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원래는 손주의 목소리, 웃음소리, 잊지 않으려 녹음하던 작은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쓰기로 했다. 그 무게감이 손 안에 느껴졌다. 나는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되었다. 2024년 3월 29일. 한옥자. 나이 67세.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방 안의 정막 속에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간을 줬다고 믿었다. 그 애를 살렸다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였다. 눈물이 한 줄기 턱을 타고 흘렀다. 그 차가운 감촉이 목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그건 지금 울기엔 너무 깊은, 너무 오래 묻혀있던 슬픔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계속 돌아갔다. 내 몸엔 흉터도 없고 기억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살아서 증거를 남길 거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방 안의 침묵조차 내 결심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호흡기를 쓰고 있는 미래의 자신을 떠올렸다. 침대에 누워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이 기록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다. 마지막 숨이라도 진실을 위해 쓰고 싶었다. 성우야,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내가 엄마를 이용했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 돼야 해.
엄마는 널 살리려고 했지. 너한테 죽임을 당하러 올라간 게 아니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다. 아이를 키우며 흘린 눈물, 그 아이가 자라 성우가 되기까지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의 웃음소리, 첫걸음말을 떼던 순간, 대학 졸업식에서 받은 포옹.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을 더 깊게 만들었다. 나는 녹음기를 조용히 닫았다.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사라졌다. 침대 옆 서랍장 안 깊은 곳, 옛 앨범 밑에 그걸 조심히 넣었다. 손가락으로 서랍을 살며시 닫는 순간, 갑자기 현관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띵동. 그 날카로운 소리가 정막을 깼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어머니, 성우입니다. 잠깐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나는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익숙한데 낯설었다. 마치 오랜 친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조된 것처럼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 벌떡 일어났겠지만 지금은 마치 얼어붙은 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반가움이 아닌 경계였다. 아니, 지금은 안 된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문 안에서 답했다.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문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던 장성우의 그림자가 문 아래로 비쳐 보였다가 조금씩 천천히 사라졌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다. 천천히, 가만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 아래 내 눈동자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멈출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건 엄마로서의 마지막 사랑이자 한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각성이었다. 방 안의 정막 속에서 내 결심만이 더욱 단단히 맺어져 갔다. 진실은 어떤 모습으로든 그 빛을 발할 것이다. 내가 숨을 쉬는 한 밤새 병원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희뿌연 형광등 불빛만이 긴 복도를 따라 흐르는 강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내 침대가 중환자실 안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차가운 기계들만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 심박수를 알리는 의료기기의 경고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며 내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67세 한옥자. 나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흰 천장과 하얀 벽, 그 사이에서 내 의식은 희미한 등불처럼 깜빡였다. 산소 포화도 78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눈을 떴다. 감는 것조차 힘겨웠다. 몸의 반 이상이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무기력했고 심장은 느리게 무겁게 뛰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처럼 언제 멈출지 모를 박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지럽도록 선명했다. 오히려 육체가 약해질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간을 준 줄 알았지. 그게 생의 마지막 선물이라 믿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입꼬리가 아주 약하게 떨렸다. 피도 눈물도 말라버린 자리에서 나온 건 기도 같은 속삭임이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내 눈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빛났다. 내 간은 누구에게 간 거야? 그 말은 내 입술에서 나왔지만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내 질문은 공중에 흩어져 사라졌고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 시각 온라인의 바다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SNS와 유튜브에 폭탄 같은 영상이 올라왔다. 사람들의 분노와 충격이 디지털 공간을 뒤덮고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간을 준 어머니의 수술은 쇼였다. 그 단순한 문장 아래에는 복잡한 진실이 펼쳐져 있었다. 익명 간호사의 음성, CCTV 캡처, 병원 기록 등이 줄줄이 공개되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이름, 익숙한 날짜, 그리고 결정적인 멘트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지시로 케이스 변경. 실제 가는 외국 VIP에게 수술 이식. 한옥자 어르신 수술은 절개 없이 맞춤한. 외관만 진행.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270만 회를 넘겼고 댓글창에는 불덩이 같은 분노가 쏟아졌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온라인 세상을 뒤흔들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어머니를 이미지 관리에 이용했다고. 간 이식도 쇼였다는 거 실화야. 나 같으면 자식 얼굴 못 본다. 한순간에 포털 검색어 1위, 뉴스 특집 긴급 보도,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의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성우의 이름이 하루 만에 국민 역적이 되어버렸다. 그의 얼굴이 모든 화면을 채우고 그의 이름이 모든 입에 오르내렸다. 병실에서는 마지막 숨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내 숨결이 희미하게 유리를 흐렸다 사라졌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흰 유니폼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의 곁에는 간호사 이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이미 자신이 제보한 영상이 퍼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다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 어르신,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면 영상 하나 남기실래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이지연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귀에 가까이 숙여 속삭였다. 제가 그날 수술실에 있었어요. 사실 회장님은 어르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30년 전 고아원에서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였죠. 하지만 그는 출세하면서 그 사실을 감췄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르신은 마취만 하고 실제 수술은 안 했어요. 다른 환자의 간을 이한이에게 이식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간을 기증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팔았어요. 어르신의 희생적인 이미지를 회사 홍보에 이용하고 진짜 피를 나눈 효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내가 평생 내 자식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고 그가 나의 모성과 희생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젖먹이 때부터 키워 내 전부를 바친 아이가 내 사랑을 이렇게 배신했다니. 그럼 이한이는 누구의 간을? 회장님이 큰 돈을 들여 구한 간이에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 어르신이 희생한 것처럼 꾸몄어요. 자신은 친어머니의 간을 받은 아들을 둔 효자로 대중에게 비춰지길 원했던 거죠. 그동안 어르신이 겪은 고통까지 연기하게 만들었어요. 온몸이 떨렸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평생 바친 사랑이 그에게는 그저 이용할 가치밖에 없었다니.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산을 옮기는 것처럼 무거웠지만 세상에 진실을 남기기 위해 그 고통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 죽음을 앞둔 내 마지막 선물은 진실이 될 것이다. 캠코더가 켜지고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내 가슴께로 옮겨졌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병원 가운 위로 느껴졌다. 눈을 반쯤 뜬 채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약했지만 그 의미만큼은 단단했다. 나는 간을 준 줄 알았어요. 그 애가 살아서 웃는 걸 보면 그게 내 간덕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네요. 말을 이을 때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김이 서렸다 사라졌다. 그 아이는 여전히 착하게 살고 있었고 그 아이 아빠는 그걸 돈벌이로 바꾸고 있었어요. 내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사랑과 긴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이 마지막으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준 게 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성우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환자들의 장기를 불법 거래해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도, 금강병원의 실험실에서 위험한 약물 실험을 허가 없이 진행했다는 것도, 심지어 경쟁회사 회장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다치게 했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까지 이용했다는 것도.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다. 영상에 내 얼굴이 담겼다. 볼은 퀭하게 꺼졌고 눈가는 젖어 있었다. 희미한 병실 조명 아래 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항상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대학에서는 교수를 매수해 학점을 얻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갔어요. 심지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조차 배신했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고아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눈빛에 담긴 외로움을 보았거든요. 나는 그 아이에게 새 삶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말했다. 나는 사랑을 줬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그게 다예요. 녹화 버튼이 꺼졌고 빨간 불빛이 사라졌다. 내 손은 가슴께에서 조용히 미끄러져 내렸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고 병실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다. 다음 날 온라인 세상은 또 다른 파도에 휩싸였다. 사랑을 줬어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 편지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전 국민이 오열한 영상이라 불리게 됐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영상의 파도는 전국을 덮었다. 특히 영상 중 마지막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쳤다. 그 말은 겨울 바람처럼 차갑지만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는 간을 준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준 거예요. 내 사랑은 절대 쇼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방송은 내 얼굴을 내보냈다. 수많은 화면 속에서 내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왔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간을 준 줄 알고 죽어도 좋다 믿었지만 결국 속고 버려졌고 끝내 숨을 거두기 전 사랑은 간보다 귀하다는 유언을 남긴 이야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실. 그것은 별보다 더 강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장성우는 다음 날 새벽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두 마디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다시 한 마디가 이어졌다. 엄마를 이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어머님, 죄인 성우가 이제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43세 얼굴에 깊은 세월에 고립해였고 두 뺨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어머님을 이용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리지 않고 키워주신 어머님을 제 성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어머님은 저를 보셨을 겁니다. 제 눈에 담긴 욕심을. 하지만 그때도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지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그의 고백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다. 30해 전 고아원에서 끌려 나오던 그날부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남처럼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밤새 열에 들떠 울던 제게 물수건 해주시던 손길, 첫 월급 받아 사온 값싼 브로치에 기뻐하시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거칠게 코를 훌쩍이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의 뜻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장성우는 방송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밤 한옥자는 영원한 잠에 들었다. 내 병실 침대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였다. 장이한 8살 손자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창가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밝은 별이 됐어요. 그 아이의 글씨는 삐뚤했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했다. 색연필로 그린 별들 사이에 가장 큰 별이 노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별이 되었다. 지상의 모든 고통과 배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빛. 그리고 세상은 내가 남긴 사랑의 무게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병실에 울렸다. 그 빗소리는 마치 세상의 슬픈 눈물 같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내가 남긴 진실이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파도가 아니라 사랑의 파도였다. 내가 간을 주지 않았어도 사랑만큼은 진짜였기에 그 사랑이 이제 모든 이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문턱을 넘으려던 6월의 어느 오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를 따스한 햇살이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지날 때마다 흰 국화꽃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새들의 지저귀미 때때로 고요함을 채워주었다. 묘비 앞에는 작은 사진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유리 너머로 67세의 한 옥자가 고운 연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으며 그 눈빛은 마지막 메시지에서 전한 사랑을 줬어요 라는 말처럼 무조건적이고 깊었다. 햇살이 사진틀에 반사되어 작은 빛의 무늬를 땅에 그렸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내가 있었다. 검은색 면 셔츠, 회색 바지, 과거에 반짝이는 명패도 회장실의 호화로운 가구도 모두 내려놓은 남자. 장성우, 43. 그의 어깨는 과거보다 가벼워 보였지만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오랫동안 짊어진 사람처럼.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흙 한 줌이 담겨 있었다.
석양의 빛이 그 유리병을 통과하며 붉은 색조로 흙을 물들였다. 엄마, 여긴 따뜻하네. 아무도 욕하지 않고 조용하고 햇빛도 좋고. 장성우의 목소리는 방송에서 고백했던 그 떨리는 음성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메아리가 없는 공간에서 그 말은 오직 어머니만을 향한 속삭임이었다. 그는 무릎 위에 유리병을 놓고 두 손으로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비치는 흙은 그가 어머니의 묘 앞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날 영상 끝에 남겼던 말. 그거요, 그것 때문에 나 아직도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국화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하얀 꽃잎은 마치 눈송이처럼 순수했다. 사랑은 간보다 귀하다고 했죠. 근데 난 그 사랑을 증권으로 바꾸고 회의 자료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팔았어요. 그의 목이 떨렸다. 햇살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의 얼굴에 서린 주름 하나하나가 선명해졌다. 고아원에서 데려와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리지 않고 키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열에 들떠 울던 제게 물수건 해주시던 그 손길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반평생을 헌신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셨는데 미안해요. 엄마. 그는 그 말만 조용히 몇 번이고 되뇌었다. 엄마 그 단어 하나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세우는 돌기둥 같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방송에서 했던 고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어머니, 죄인 성우가 이제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 그는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43세 얼굴에 깊은 세월에 고립해였고 두 뺨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리지 않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제 성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어머니는 저를 보셨을 겁니다. 제 눈에 담긴 욕심을. 하지만 그때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지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그의 고백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다. 30해 전 고아원에서 끌려 나오던 그날부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남처럼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밤새 열에 들떠 울던 제게 물수건 해주시던 손길, 첫 월급 받아 사온 값싼 브로치에 기뻐하시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묘지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속삭임만이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가을의 첫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금강의 코건설은 공식적으로 한옥자 재단을 창립했다. 노년의료복지, 간질환 환자 지원, 독거 어르신 보호 사업을 포함한 공익 활동이 재단의 중심이었다. 장성우는 명예이사로만 이름을 올려두었고 실제로는 재단의 작은 텃밭과 식당에서 조리사처럼 일하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재단 부엌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다. 조리대 위에서는 갓 다듬은 채소들이 물기를 머금고 반짝였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서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콩나물 좀 더 삶아줘요, 회장님. 아니, 이사님. 직원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장성우는 씩 웃으며 콩나물이 담긴 소쿠리를 받아들었다. 그의 미소는 과거보다 편안해 보였다. 콩나물은 삶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야. 영양소 날아가거든. 그가 직접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물을 끓였다. 끓는 물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그의 얼굴을 살짝 적셨다. 그 모습은 과거의 회장실에서 결제하던 그와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이제 그는 방송에서 했던 약속대로 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의 뜻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화로운 오후였다. 재단 건물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초록색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붉은 단풍이 군데군데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장이한 8살의 작은 소년이 가방을 맨 채 아빠 손을 잡고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그의 작은 운동화는 콘크리트 바닥에 경쾌 소리를 내며 뛰어다녔다. 아빠, 할머니는 왜 하늘에 가셨어? 순수한 물음에 장성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이안의 작은 손을 쥐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한옥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캔버스 위에 그려진 추억. 할머니는 말이지 자기 몸보다 누군가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믿은 분이셨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이안의 까만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게 간이었어? 아니, 간 말고 사랑이었지. 장이안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다. 그의 작은 머리가 햇살 아래 금색으로 빛났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뭐가 됐어? 아빠 보기엔 별이 됐지. 가장 밝은 별. 그 말을 들은 이안은 가방에서 작은 그림을 꺼내 아빠에게 보여줬다. 종이 위에는 하늘에 반짝이는 노란 별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손을 흔드는 할머니와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선들은 삐뚤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완벽했다. 이거 나 그렸어. 선생님이 가장 고마운 사람 그려보래서. 장성우는 그림을 받아들고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고 그 눈가엔 뜨거운 물기 하나가 조용히 맺혔다. 빛에 반사되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병실에 놓여있던 그의 액자 속 그림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밝은 별이 됐어요. 이안아, 할머니가 저 별에서 널 보고 계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별 보고 인사해야 돼. 알았어. 안녕,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의 맑은 음성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치 풍선을 놓아주듯 그 말은 높이 올라가 구름을 지나 별들에게 전해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옥상 위를 스쳐 지나갔다. 살랑이는 공기 속엔 따뜻한 체온 같은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 며칠 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장성우의 집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과 서류가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는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노란 빛을 띤 편지지. 한옥자가 생전에 손글씨로 남긴 것이었다. 손때가 묻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우야,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 그게 자식이라도 말이야. 엄마는 화낸 적 없다. 다만 너 스스로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었단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와 편지지를 비추었다. 그 아래 굵은 필체로 마지막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했다. 사랑은 속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받은 사람이 지켜가는 거란다. 그 글씨 위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잉크가 번졌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져 갔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가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가 남긴 그 말. 나는 사랑을 줬어요. 그날 밤 장성우는 이안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침대 램프의 불빛 아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안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이안아, 우리 내일 별 보러 가자. 졸린 눈을 깜빡이며 이안이 물었다. 할머니 별. 그래, 할머니 별. 그리고 우리 안의 따뜻한 것들. 장이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곧 평온한 숨소리만 남았다. 장성우는 조용히 일어나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장이안은 밤마다 창밖 하늘을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다. 창문에 맺힌 별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아이의 속삭임은 늘 같았다. 할머니, 오늘도 고마워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세상에서 가장 진한 유산이었다. 사랑은 장기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건 남겨진 사람이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다. 한옥자는 간을 주진 못했지만 그녀가 준 사랑은 성우의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되었고 이 안의 순수한 웃음 속에 살아 있었으며 매일 밤 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가을밤의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 바람은 멀리서 온 듯했다. 어쩌면 별들 사이에서, 어쩌면 한옥자의 미소에서. 그 부드러운 감촉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했고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의 포옹 같았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아들의 매일 아침을 여는 이유가 되었고 손자의 순수한 웃음 속에 살아있으며 매일 밤 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가슴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이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인 모성애와 부모-자식 관계의 깊이와 복잡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옥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단순한 배신과 용서의 차원을 넘어선 사랑의 본질입니다. 혈연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전부를 다해 키운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이용했지만 결국 진정한 회개에 이른 아들의 서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한옥자의 용서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진정한 모성애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또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 속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한옥자의 용서는 약함일까요? 강함일까요? 장성우의 변화는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과 관계들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